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크런치님, 임시반상회님, 강아지 잘봐줘님, 금요일에는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요즘에 좀 살이 빠져서, 갑자기 살이 빠졌잖아요. 한 2달에. 그냥 석 달? 하여튼 2달 20일 만에 갑자기 살이 빠져놓으니까, 그렇게 추위를 타. 예. 그 추위를 타는데 지금 방송 리스트에 안 떠요? 잠깐만요. 난 뜨는데. 예, 방송 리스트 지금 잘 뜨고 있죠? 생방송 검색. 지금 망치부인 잘 뜨고 있죠? 그죠? 예. 중계방이 생겼다. 네. 자, 이게 유명 인사가 되면 말이에요. 예,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방송이 되면 그 검색어에다가 망치부인을 꼭 끼워 넣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도방 아니에요? 막 도방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약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다 던놓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든지 좀 눈에 띄고 싶어가지고 그런 애들한테는 관심 주는 게 병이야. 관심 주면 등신되니까 관심 주지 마시고요. 어서 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요즘에 7919님,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추위를 타는 거야. 그런데다 우리 신랑은 요즘에 자꾸 덥대. 그래서 새벽에 자꾸 문을 열어. 창문을. 난 너무 추운데 우리 신랑은 막 덥다 그러는 거야. 딸도 덥대. 딸도 덥다 그러면서 막 창문 다 열어놓고 두 마른 인간들이 흰모래성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둘이서 마른 인간들이 둘이 덥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지금 더워요? 여러분들도 막 더워요? 나는 나는 막 온몸이 막 차가워지면서 지금 밤에 그러니까는 밤에 잘 때 막 발이 싸늘하게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이 왜 이렇게 발이 차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추운 것 같아요. 나는 좀 춥고 우리 신랑이랑 딸은 둘이 덥다 그러면서 문을 후딱후딱 열어놓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 아직은 안 덥다. 근데 여자들이 애를 낳고 내가 저기잖아. 애를 낳고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몸조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31살에 우리 딸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조리를 되게 못해서 몸이 망가진 걸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를 또 가졌다가 둘 다 잘못됐잖아. 근데 마지막 임신했다가 실패했을 그때가 여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그때가 이렇게 오브 바지가 유행할 때였어요. 청바지인데 반만 있는 거. 이게 오브 바지를 입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어. 그 여름에. 그랬더니만 그대로 이제 그 부분 딱 무릎 밑에부터 샌들 신었던 그 발까지가 너무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여름에도 발이 시려. 그래갖고 이제 주로 수면 양말을 여름에도 신고 지내는 거야. 그리고 겨울 되면 특히 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이 수면 양말을 2겹씩 신고 막 지냈어야 됐던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구치소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요. 도리어 겨울에는 방법이 있더만 뭐냐? 아예 겨울에 찬물로 발을 씻잖아요. 찬물로 발을 씻고 발가락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도리어 혈액순환이 막 되는 거야. 근데 지난 겨울을 그렇게 놨어.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에 구치소에서 찬물로 발 시린 거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발이 차가워지니까 혈액순환을 하면서 왜 몸의 자생력이라 그러나? 스스로 복원 능력이 나와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따뜻하게 혈액순환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구치소에서 도리어 찬물로 막 씻고 나면 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 겨울에도 내가 발이 너무 시리다 싶으면 따뜻한 물로 먼저 씻은 다음에 찬물로 헹궜어. 찬물로 막 헹구고 나오면 그리고 발가락을 막 열심히 움직여. 그러면 정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내가 좀 많이 나아졌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는 그렇게 막 괴롭지 않게 지냈어. 그러다가
올 3월 달에 내가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3월 달까지, 봄에도 되게 더위를 탔는데, 5월 달부터 춥더라고. 5월 달부터, 춥다 싶더니, 지금 6월이고, 6월인데도 지금 막 추워. 예. 전주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풍기도 옛날에는 뭐 한 오전 11시부터 계속 틀어놨었는데 지금은 거의 선풍기도 안 틀어요. 하여튼, 뭐가 일취정지란 얘기지? 그게요, 그 유산을 한 다음에도 출산 때랑 똑같이 몸조리를 해야 된대.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몸조리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30대 땐 누가 그런 거 잘 알아? 이제 40대 딱 되니까 대통령 이름 쓰면 강퇴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게 40대 되니까 몸에 티가 나더만. 30대 때는 전혀 몰랐어요, 나도. 그러다가 이게 이제 40대가 되니까 몸에 티가 나. 예.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 더 심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자가 애 하나를 낳을 때마다 몸이 10년씩 늙는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들의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몸이 10년씩 늙고 삭신이 쑤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마지막 유산했을 즈음이네, 지금이. 마지막 유산했을 즈음이라 몸이 더 이렇게 안 좋은가 보다. 그게요, 우리 딸을 낳았던 그니까 왜 그 겨울, 10월 말, 11월 이때가 되면 뼈 마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 뼈 마디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막 아프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가 오려고 이래, 비 때문에. 어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이게 비가 오려고 아플 때는요,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플 때는 뜨끔뜨끔 이렇게 아파.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플 때는 뜨끔뜨끔 이렇게 아픈데, 비가 오려고 아플 때는 그 윙 하는 느낌이 오나? 구분이 돼요? 뜨끔뜨끔 아픈 거 말고 비가 오려고 아픈 거는 이렇게 윙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윙 하는 그런 느낌으로 허리가 아파. 이렇게 약간 진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이 아픈 거예요, 신경적으로 막 이렇게 윙 하는 느낌이 와. 그럼 막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 막 그러다가 어저께 우리 신랑한테 아이고 이제 큰 비가 올래나 봐. 그러니까 어제 아침까지 비가 안 왔거든. 어제 아침에 큰 비가 올래나 봐.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고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윙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쎄 이렇게 표현하고 을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뜨끔뜨끔 아픈 거하고 다른 뭔가 묘한 통증이 있어. 비 때문에 아플 때는. 그리고 이 비가요, 무슨 이렇게 보슬 비 오고 이럴 때 안 아파. 근데 이제 큰 비가 이만큼, 어제 낮부터 오늘까지 큰 비가 많이 왔잖아. 장대비가 막 내리려면 이렇게 허리가 아파. 하여튼 늙어봐, 너도. 너네도 늙어서 그런 고통을 한번 당해봐야 알아. 비 오기 전에 그 우리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렇게 깊어질 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난 무릎하고 이렇게 팔꿈치,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게 여기가 아파요. 손가락에 이 위쪽은 안 그런데, 세 번째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그래? 그거 왜 그럴까? 그게 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파, 이렇게.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뻑뻑하고, 예. 무릎이 뻑뻑하고, 허리가 윙하고, 비 올 때가 그래, 비 오기 전에. 장마철에는 사는 게 아니야. 운동하라고? 야, 내가 그래가지고 운동하려고 1시간 걷고 3일 동안 누워있었잖아. 지난번에 평지를, 그때 북한산 둘레길, 제일 뭐라 그러니, 평탄하다는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서는, 3일 동안을
파스로, 내 파스값만 10,000원 들었어! 온몸에 파스 바르고. 어저께는, 나 진짜 왜 근데 여기가 아프지? 어제는 또, 이제 이제 조카가 임신을 했잖아. 우리 조카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거리에 살아.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서 봐주려고.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이렇게, 금방 못 앉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근력을 키우겠다고, 500ml 그 물병 있잖아. 500ml 물병을 들고, 이렇게 그 근육, 10번씩, 이제 근육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10번씩 폈다 구부렸다 했어. 10번. 이쪽 10번. 파스 보셨잖아, 지금. 조카,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가 안아주면, 나오면 내가 안아주겠다고 10번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10번, 어제 10번, 오늘 20번 이렇게 계속 나중에 가서 2kg를 들어 올리리라 그랬는데, 500ml 10번 하고, 마그네슘 알았어. 마그네슘 먹고 있어. 예. 잼잼 하다가 파스 붙이겠다. 야! 근데 하여튼 내가, 진짜, 정말 요즘에 뭐라 그러냐. 이 저질 체력의 끝을 달리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얻었어. 55kg를 만든 다음에 나의 목표는 뭐냐. 내가 구성애 선생님한테 한번 또 보고 싶다고. 버들골 큰손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구성애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 그랬더니만 이제 구성애 선생님이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에 걷고 계시다는 거야. 돌아가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도 왠지 왜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트레킹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왠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근데 55kg가 되면, 내가 이제 55kg가 되면, 걷기 운동을 도전할 거야. 그래서 북한산 둘레길을 일단 다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걸로, 걷기 방송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근데 만약에,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러 갔다, 그 다음에 안 보이면, 알아, 누군 줄 알아. 아우, 이게 진짜, 차가운 빵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잘 안 될까 몰라. 운동 부족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그랬다가, 운동 1시간 반 걷고 나가지고 그냥. 이게 전국구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죠? 전국구 일부 이게 몇 분이야? 너무 길어서 같이 들을 수가 없어. 이거 생방송 중에는 이거 1시간이야. 예. 전국구는 너무 길어서 같이 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함께 읽는 뉴스나 자료실에 글을 올리실 때는 출처를 먼저 이게 뭐 국민TV다 아니면 손석희 뉴스다 한겨레 신문이다 해서 언론사를 먼저 써주시고 가로 안에 그 다음에 정확한 제목을 써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검색할 때 제대로 검색이 돼요. 네. 2부 40분부터 2부 40분이 뭐예요? 세월호 비극의 시작이 2부 40분부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먼저 밝히시고 지금 우리 영희님이라는 분하고 직녀에게라는 분이 막 올리고 계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지금 막 올리시는데요. 그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는 글은 앞으로 휴지통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리실 때, 글을 게시판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앞에 먼저 어디인가 출처를 밝히시고 관련 제목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길 때는, 너무 긴 거를 올리실 때는 어디부터 들어라 이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봉주 전국구 26회 2부 40분부터 들으면 돼요? 40분부터 51분짜리를 40분부터 맞습니까? 이거 그 문제라고 이것 때문에 아니 지금 평균으로 막 저렇게 이 사람은 비리 종합백화점에 나 진짜 정치 30년 하면서 이렇게 섹시하고 아름다운 비리 백화점을 처음 봤어. 이 정도면 백화점으로 따지면 갤러리아 백화점급이에요. 온갖 명품 비리들이 다 들어가요. 뭐 하여튼 뭐 이게 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 여기에요? 이 부분 맞아요? 비리의 가능성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은 정말 이건 적폐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데 맞아요? 조봉암 선생을 기념하고 계시니. 아휴, 그래서 차제에 우리 박상훈 의원도 이제 좀 단물 다 빠졌으니까 정리하고. 아니 아까 쉽게 정리가 되실까요, 근데? 40분부터 되게 여기 욕심이 아니야? 아마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사건이 커져갖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복공주의 전국구는 패스. 이게 다 길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같이 들어야 된다 싶으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들 이제 유튜브에도 광고가 올라오니까.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문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날씨도 화창했던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여객선에 탄 승객 30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 81명은 아직 시신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선원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검찰이 조사해보니 기름값을 아끼고 화물을 많이 실어 수입을 늘리려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가장 바닥에 싣는 물, 평형수를 1000톤이나 덜 담고 그 위에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실었습니다. 언제든 배가 기우뚱하는 사고가 날만 했습니다. 이런 부정이 가능했던 것은 수많은 감독기관이 돈으로 얽혀 불법을 눈감아줬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지는 사고는 해운사와 감독기관, 정부가 합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오전 8시 52분에 배에 탄 단원고 학생이 제일 먼저 신고를 했고 9시 반에 해경이 현장으로 왔습니다. 출동이 늦었지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승객이었던 고등학생이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시간이 오전 10시 17분입니다. 학생들이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을 들으며 기울어가는 배 안에 앉아있는 동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기우뚱하는 게 아무래도 미심쩍어 나가려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 방송에 다시 말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이 거기 다 담겨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서로 챙겨주고 엄마 생각나 하니까 살 건데 뭘 그래 하면 서로 격려하고 농담도 던지고 그렇게 밝고 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7분 동안 배 안에 있는 아이들 누구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눈에 보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치고 선장 일행을 제일 먼저 구조한 것을 시작으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만 구조했습니다. 배 안에서 승객이 유리창을 두드리는데도 탈출을 돕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톡 시간인 10시 17분 직후 물로 빠졌다면 오후 1시 17분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그곳 수온이 12도 정도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체온이 떨어져서도 3시간 정도밖에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도 3시간이라면 오후 1시 17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해경이 도착하고도 3시간 47분 동안 승객을 살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어땠나요? 9시 30분에 도착했지만 38분에야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해경 구명조는 20분 이상 배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깨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 안에 들어가 밖으로 탈출하라는 안내도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10시부터 10시 반 얼음에 소방방재청 소방헬기 11대가 도착했습니다. 9시 반에 출발했으나 일부는 전남지사가 자기를 태우고 현장으로 가라고 해서 10시 5분에야 재출발해서 늦었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는 현장이 늦었지만 그때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경의 반대로 구조작업에 참여도 못하고 고스란히 되돌아갔습니다. 미군 구조 헬기도 2대가 왔습니다. 155km 떨어진 곳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던 미군 항공모함에서 MH-60기 2대가 오전 11시 58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승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돌려보냈습니다. 해군의 해난구조대가 낮 12시 4분에 도착했습니다. 최정예 잠수요원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해난구조 전문가들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유리창도 깨고 빠진 사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승객들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해경의 반대로 구조작업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진도의 어민들이 사고 현장을 보고 배를 타고 구하기 위해 달려갔으나 전원 구조가 됐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시간은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가장 줄여 잡아도 47분, 길게 잡으면 3시간 47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해경이 아닌 곳은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고 해경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을까요? 심지어 해경은 제일 먼저 구출한 선장을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고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부가 저지른 청소년과 시민 살해입니다. 그리고서 대통령이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을 사나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앞에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덧붙인 것을 사과라고 주장합니다. 22조 원을 4대강에 쏟아부어 환경 파괴를 하고 국정원이 정치 개입까지 저지른 분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잘못이 크다 싶으면 춘추관에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하고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로 끝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무회의장에 앉아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게 어떻게 국민 사과입니까? 대국민 사과 이전에 유족을 만났을 때 사과해야 합니다. 안 했습니다. 되려 유족이라는 사람은 무릎 꿇고 대통령은 바라보는 이 기괴한 장면만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얼른 내려가 일으켜 세우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외면하고 분향을 가서는 엉뚱한 할머니를 데려다 놓고 유족인 척 위로하는 사진이나 배포했습니다. 그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은 유족은 진짜 유족입니까? 302명 사망자 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소구름을 우는데 이런 쇼를 하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이나 있긴 한 겁니까? 도덕심을 떠나 능력만이라도 물어봅시다. 2003년 이라크전으로 사망한 미군이 139명입니다. 전쟁도 아닌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국민 302명을 죽게 만든 이 정부는 과연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정부를 위기가 닥쳤을 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정부를 통솔할 능력과 책임감이 있습니까? 현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이 터지면 총리에게, 장관에게, 청장에게, 해운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데에서도 대통령은 책임자 자격을 잃었습니다.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신중하게 거취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 내용은 한국일보의 칼럼니스트 서화숙이라는 분이 서화숙이라는 분의 칼럼 내용이고, 이게 이제 5월 2일 날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말 5월 초 이 당시의 상황인데, 이걸 왜 틀어줬느냐 하면, 여러분, 쟤네들이 말이에요. 지금 저기 본방은 난리가 났었어. 중계방도 그런가? 본방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생 난리가. 예. 그동안에 막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그 월드컵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고, 문창극 그 테러가 있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세월호 좀 잊을만한데, 이 망치 부인이 자꾸만 날짜를 맨날 적어놓고, 그래놓고 이제 그 당시 상황.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거, 해결된 거 있어요? 아니, 이제 잊을만한데 또 시작하니까 미칠라는 거지. 예. 이제 자기네들이 다 덮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작하니까 미치는 거 아니야. 아유, 왜 이럴까? 내가 지금 망치 부인이 여기서 8년째 똑같은 얘기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평생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부부싸움 할 때. 레파토리 안 달라져. 당신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리고 끝까지 가는 거야. 죽기 직전에 안 끝나. 세월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망치 부인의 이 방송은 안 끝나. 맨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자꾸만 너네가 정신을 사납게 하면 할수록, 우리 정신을 자꾸만 사납게 하고 뭘 잊어버리게 하면 할수록 다시 시작하는 거야. 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게 내가 그 십몇 년 동안 애들 가르쳐 봤잖아. 십몇 년 동안 애들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데, 해마다 새로 시작해야 돼. 그게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 하기 귀찮아하는 이유가, 지겨워하는 이유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지겨워하거든. 난 안 그랬어. 난 해마다 새로 시작할 때, 어머, 정말 새롭네. 이러면서 늘 새롭게 시작했거든? 이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야. 날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내가 잊어버리기를. 지금 이 서화숙 씨가 얘기한 거 중에, 서화숙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 뭐 해결된 거 있어?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이제까지 말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사고 돌려막으면서 국민 눈을 돌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안 그래. 이 여자들이 한번 한을 딱 품잖아.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그거 안 잊어버려.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 뒤질 때까지 계속 얘기해. 가만히 있어보자. 이 뭐 사라진 통화 목록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 금요일 거예요? 이제 KFC 그만두고 파파이스로 바꿨어? 그 KFC 장사 접고 이제 파파이스로 갈아탔나봐? 김어준이? 그리고 또 짧게 오늘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난 시간처럼 길게 세월호만 이제는 채울 수 없는 장기전으로 돌입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세 번째 정부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뭔가 요청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문서가. 사실은 정부에 이거 관련된 민감한 문서나 이런 건 공개되지가 않고. 일단 가장 유용한 방식은 국정조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기관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을 만한 정보들을 잘. 뭐 그것도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지난번 해군이 잠깐.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이 한국 KFC 본사에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제 그 KFC를 버리고 파파이즈로 바꾼 거구나.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켄터키 플라이드 치킨이라 그랬는데 켄터키에서 날았던 닭인데 괜히 그랬구나. 뭐 알았어요. 그럼 뭐 앞으로 우리 그 혹시라도 KFC는 안 가는 걸로. 아니 뭐 홍보를 해줘도 그래. 그 저기 앞으로 KFC
저기 뭐야 팩트TV 1층에도 KFC 있는데 그 팩트TV에 그 저기 방문 가시는 님들 그 저기 KFC는 사가지 말고 파파이스 사다 주세요. 예. 자 우리 그러면 김어준의 파파이스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바뀌었나 보지? 계속 들어봅시다. 언딘 들어가게 하느라고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뒤집었잖아요, 입장을. 그것처럼 그런 기간복은 이미 충분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잘 준비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레이어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선사, 지금까지 등장한 주역들은 선사, 선행나 선사 또는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 혹은 해경 이 셋이 모의하거나 힘을 합쳐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 그 조각들을 찾아 나가겠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조각조각 모으는 데서 두 가지를 먼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존 학생, 지금까지는 대부분 유가족 대표가 와 인터뷰를 하거나 그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적이 많은데 거기서 탈출에 성공한 학생들이 있죠. 그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도 있습니다. 장동원 씨라고. 이분에게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 통화를 길게 하고 그 중에 오늘 주제와 맞는 부분을 제가 짧게 오늘 들려드릴게요. 처음으로 사고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45분 정도 되겠네요. 45분 정도. 8시 45분에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해경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정확하게 9시 5분에 컨테이너 박스가 그 바다에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9시 15분에 물 들어온다. 네. 언니하고 통화가 안 된다. 나중에 살아서 왔을 때 애한테 물어보니까 언니 나 죽으니까 엄마 아빠 잘 모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잠깐만 이거 우리 본 거 같은데? 그게 제가 이제 왜 자꾸 45분을 확인하냐. 이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지난주 월요일날 같이 들은 거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날 같이 들었던 부분이고, 예. 이게 지금, 세월호 다이빙벨 철수의 진실, 이게, 엊그저께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새롭게 할 얘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는데, 다이빙벨 논란이 이 사안 중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이라는 얘기까지. 오늘은 이 다이빙벨 관련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다이빙벨을 철수했는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아무도 구출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철수했다. 이거예요. 이정훈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나는 왜 그랬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해외로 가버렸고 최근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김명기 UDT 간사 사실은 세월호 현장에서 이종인 대표를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배를 처음 타봤던 그러니까 친분이 있거나 직원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 현장을 경험했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왜 다시 물어봤냐면 그분이 이종인 대표가 있는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현장에 가서 필리핀 현장에 가서 왜 그때 철수했는지 이제 좀 얘기해달라고 그 얘기를 돌아온 김명기 간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 그 인터뷰를 잠깐 먼저 들을게요. 지난 시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 이미 전사들이 너무 많이 떠났기 때문에 네. 그 다이빙벨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몇 명이었죠? 5명이었나요? 네. 원래 이제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네. 이 5명이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을 하고 교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연속 잠수를 할 수 네.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감압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잠수하러 내려가면 기압이 다르고 네. 올라오는 동안 이제 기압이 달라서 혈액 속에 기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공기방울이 생겼다는 건 그 네.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소위 잠수병이고. 네네. 그게 생기지 말라고 천천히 네. 압력을 맞춰가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네. 그죠? 벨이 가장 좋은 점이 제가 생각하는 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네. 그냥 혼자 몸으로 무엇을 붙잡지 않고도 수심한 5m, 6m 지점에서 감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혼자? 예, 혼자. 하지만 거기는 조류가 세잖아요. 네. 예, 사람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조류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언딘 바지선에서 지금 잠수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뱃속에 세월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네.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작업할 수 있어요. 위에서 공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문제는 못하는 이유가 감압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30m 정도에서 10분 작업을 했다. 네. 그러면 감압하는 시간까지 위로 올라오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20분, 30분, 1시간 막 늘어나요. 네. 그러면 감압하는 시간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30분 작업은 최소한 30분 이상 감압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올라올 때 못 버틴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다이빙벨은 30분을 그 빠른 물 속에서 버틸 수가 없다. 없어요. 감압하는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감압하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잠수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이빙벨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거기서 5시간을 작업을 해도 5시간 감압하면 되니까. 네. 그동안 가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이빙벨이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분 잠수하고 올라오는 30분 동안 감안하고 다음 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연속 작업이 계속 가능하다. 20시간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네. 되게 조금 기분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황홀했어요. 네. 잠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정말 이건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선 이거는 행운이죠. 그 안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오버 아니고? 오버 아니고. 심지어 벨 안에서 지금 마지막에 제 새벽에 들어갔을 때 서로 대화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벨 안에서 네, 작전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언제 이거 물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대화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렇겠죠. 그냥 여러모로 이것저것 좀 신기한 경험들 참 좋았죠. 그 안에서 희망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잠수 오래 할 수 있고 분명히 되겠구나. 네,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지난 네. 시간에 뭐 위치를 잘못 알려줘서 시간 낭비했다. 네. 분명히 이 배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들어가봤더니 아니어서 네. 하루 종일 낭비하고 나서 해경이 아니라 해군에게 물어봤더니 네. 거기는 거기가 아니라고 했다. 네. 그래서 옮길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잘못 알려진 위치에서라도 작업을 해보자. 네. 해서 들어갔고 네.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본인은 판단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종훈 대표가 철수하자고 결정을 하셨고 네. 그때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셨겠군요. 네. 왜 가자고 그러는지. 네. 분명히 성과 낼 수 있고 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종훈 대표 가자고. 네. 이종인 대표가 그 잠수사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네. 판단을 했다. 네. 그 얘기 나중에 들으셨다면서요. 네. 소리가 너무 커. 발전해야 되고 해경 고속정이 네.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그래서 네. 그 위치가 게다가 다이빙 벨이 있는 위치고 잠수하는 위치여서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네.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네. 우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 네. 직접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네.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레저 다이빙 할 때요. 네. 다이빙 안 해본 사람이 네. 많으니까 다이빙으로 예를 드니까 예, 어쨌든 네. 레저 다이빙을 할 때 SMB라고 그 주황색 막대기예요. 네. 풍선 같은 건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희가 주머니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승을 해야겠다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위로 쭉 이렇게 뜨죠. 국제적인 표식이에요. 협약된 표식이에요. 요 밑에 다이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박들은 조심해달라. 이리로 오지 말아라. 그 잠수하던 다이버가 올라갈 때 갑자기 고속정이
지나간다든가 네. 그러면 안 되니 네. 자기가 풍선을 물로 띄우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선들이 오질 않아요. 예. 알아서. 예. 그런데 해경정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다. 예. 근데 그 해경정이 뻔히 알면서 거기 다이빙벨이 있다라는 아니 전 국민이 다이빙벨이 투입된 건 다 알았죠. 네, 그때. 네. 근데 그거를 알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베란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발전 위에 계셨던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실수를 만약에 해경정이 실수를 했다 쳐요. 네. 예, 그러면 위에서 막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친 새끼들 막 그랬겠죠. 네네. 네. 그랬는데 해경정 그 정장이 네. 쳐다도 안 보더래요. 네. 만약에 실수였다면, 네, 실수였다면. 진짜 미안하다 아예, 했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도 네.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욕하고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의도네요. 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이번에 이 대표님 이제 딴 데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저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당시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왜 잘 되고 있는데 철수하지 이렇게 네. 아셨군요. 네. 저희랑 인터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모르셨군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었죠. 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 부담을 느끼셔서 철수하지 않았을까. 추정이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해외에 나와서 만나셨다면서요. 네. 얘기 들어보니 그게 실수였다면 오 진짜 미안하다고 네. 큰일 날 뻔했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도 네. 바지선 위에서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네. 고함을 치고 뭐라고 하는데도 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다. 네. 의도죠. 네. 그건 의도죠, 당연히. 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그 가이드라인 위치 잘못 알려준 거. 네. 그쪽 해경 쪽에서는 그랬거든요. 아니, 뭐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무슨 했는데. 컴퓨터라고 그게. 네, 다 의도구나. 다 의도구나라고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이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 그때 인터뷰 때 왜 그냥 실패라고 짧게 말하고. 네. 그래서 막. 자, 본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본방에 컴퓨터 자리가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망치 부인을 망치 부인을 보고 싶어서, 포털에서 망치 부인을 치면 우리 방송국이 떠. 그래서 시청하기를 딱 누르면, 꽉 차서 못 들어간다고 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보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망치 부인 방송국에서 시청하기를 눌렀을 때, 본방이 다 차 있으면, 가령 이제 모바일은 자동으로 중계방으로 가지는데 컴퓨터는 자동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딱 검색해갖고 중계방을 검색해 주시면 돼요. 현재 망치 부인 이렇게 검색하면 방이 3개가 떠요. 그럼 832호실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832호실에 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만큼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 특히 이제 가령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주로 그 자녀분들이 컴퓨터 깔아주셔가지고 보시는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세요. 중계방을 몰라갖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은 중계방인데요. 예, 모바일은 중계방으로 자동으로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돼요? 컴퓨터도 자동으로 중계방이 돼요? 예. 지금 중계방에서, 그러니까 중계방, 여기 그 천사 아임님, 여기가 중계방이에요? 네. 이제 그 컴퓨터도 자동으로 이동이 돼요? 다행이네.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만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오케이, 됐어요, 그럼. 아니, 조금 아까 막 풀방으로 막 뜨는데,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거 1007명까지 들어오길래 왜 이러나 했지. 이제 컴퓨터도 자동으로 돼. 그렇군요. 근데 또 우리 방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잖아. 현은사랑님, 투표만이살길님, 또 벤더님, 표범나비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숫자가 어느 숫자 이상 늘어나려고 그러면 막 튕겨. 미리 보고 있던 사람들이 튕겨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계방을 한꺼번에 확 이동을 해줘버리면 그 묶여져 있는
묶여져 있는 그 한계가 벗어나게 되나 봐.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가령 우리가 내가 방송을 시작할 때 우리 서버 내가 접속한 서버에서 수용 인원이 그만큼인지 어쩐지 그 한계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래서 그 숫자 이상 안 늘어나는 거야. 근데 중계방으로 확 가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들어오는 대로 다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방송이면 이걸 까먹어갖고 매번 내가 그냥 이렇게, 그죠? 지금 막 튕기는 분들, 그래서 튕겨.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령 뭐 2,8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면 2,800명 이상인 인원이 자꾸 들어오면 막 튕기는 거야. 튕겨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근데 지금도 보면 2,800명이 안 넘는 것 같아. 그죠? 이거 봐. 2,849명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이 숫자에서 느나 안 느나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이 숫자에서 안 는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게 저기예요. 그게 어떤 한계치를 그어놓은 거야. 그러면 그 숫자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 2명, 5명인가 들었다, 간신히. 근데 이게 한꺼번에 확 중계방으로 이동을 하면 그 한계를 이렇게 열을 수가 있는데 별론가 봐요, 지금. 하여튼 지켜봅시다. 맞아. 지금 이제 잡았대요? 임병장 잡았대요? 일단 요거 듣던 뉴스 마저 듣고 임병장 이야기 합시다. 그 언론들이 다이빙 실패 보도했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실패다. 네. 그럼 가버렸냐고.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 충돌 사건 말고 그날 아침에 해군에서 그 투스타 분 있어요. 투스타. 예.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드려도 되나요? 투스타 많지도 않은데 뭐 어쨌든.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저희 그 숙소로 오셔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오더니 그냥 뭐 다짜고짜 우리 이제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라 이랬다는 거예요. 철수한 날 아침에? 네. 예, 그래서 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 빼라고 했군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안 하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나. 비협조 상황들이나 이런 얘기는 다 안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네. 아버님 그 얘기는 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이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무조건 하셨어야죠. 그러면 솔직히 욕은 그렇게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욕하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네. 어차피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작업이 잘 돼서 한 사람이 더 빨리 구조되거나 수습되길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갔을까? 의아한 거지. 욕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됐던 사람들이지. 아이고, 잘 걸렸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거기에 그들이 딱 써먹기 좋은 워딩을 하셨죠. 그냥 단순히 실패했다. 떠나겠다 하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빼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다이빙 벨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빼라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된 거를 보고, 제 생각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분명히 이건 되는 거다라고 걔들이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냅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빼라. 한 거죠. 그 얘기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긴 해요. 군에서 나선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군에서 나선 적은 없었어요. 근데 군에서까지 나서서 빼라 하니까. 처음으로 밝혀지는 내용이네요. 자, 알겠어요. 이제 대충 이해갑니다. 김명기 간사가 주장하는 해당 해군 소장의 의견은 차후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의문이죠. 선사나 뭐 해경이나 업체가 해군 장성한테 심부름시킬 수 있느냐. 저거 빼라고. 해군 투스타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해경이나 업체가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작업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다이빙벨을 방해했다. 라고 생각했었다면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해군 장성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서 그러면 해군이 과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했을까
연달아서 이런 의문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라고 했는데 그럼 해군의 장비 중에 거기 써먹을 수 있는 장비는 없었을까? 해군에서 직접 만든 동영상이에요. 해군의 SSU 계속 나오는 거기서 통영함이라고 하는 이 구조 전문 함정이 자신의 장비를 자랑하는 동영상입니다. 챔버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를 넣어준다. 감압 하지만 장비고 이때도 챔버와 외부 간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자, 이 장비를 메디컬 락이라 불리는 문을 설명하는데 열고 닫다가 전체 영상은 자칫 챔버의 나중에 압력이 유실되기라도 하면 보시고 잠수사들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감압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사람이 감압 메디컬 락 사인 끝.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이전에 투입돼 설명하는 거예요. 98년에 북한 반잠수정의 인양을 자랑입니다. 세계 SSU가 신곡 세웠다고 고화 자기 잠수 기술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PCT라고 하는 장비를 타고 북한 PTC라고 하는 장비를 반잠수정이 타고 가라앉은 곳의 수심은 150m. 150m까지 내려가가지고 해군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반잠수정의 위치를 알아냈다. 북한의 반잠수정을 그리고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반잠수정을 와이어로 묶어 연결한 후 바다 위로 인양할 수 있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빙벨이에요. 이게 밑에 뚜껑이 밑에가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이빙벨이 있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장비를 성과를. 그리고 이게 최초의 도전으로 PTC예요. 기록된 150m에서 선체 인양. 하지만 잠수사들은 평소에도 PTC를 타고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훈련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이빙 배리라고 하는 장비보다 훨씬 선상의 진화된 압력 장비죠. 챔버에 부착해 더 깊이 작전 수심과 들어가고.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가압시킨 잠수사가 이곳으로 이런 거 쭉 이렇게 자랑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안 썼어요. 해군에서. 조류가 세서 못 썼다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정조 때, 조류가 이렇게 잦아들 때, 이 장비를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이건 너무 전문 영역이라서 그렇다고 쳐요. 흔히 말하는 다이빙 벨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의 장비로 용도가 좀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같은 심해 잠수사를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내려서 며칠씩 작업할 수도 있대요. 잠수야 이거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이버들이 몸으로 때운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만약에 생존자가 존재했다고 쳐보자고요. 그 안에 어떻게 끊을 거야? 아까 다이빙배 설명 들으셨죠? 그 속에 10분 있었으면 감압할 때 10분은 걸린다고. 그래야 그 압력이나 모든 게 몸에 맞아가지고 기포가 안 생기고 잠수증이 안 걸려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물속에서 3일 동안 생존했어요. 어떤 생존자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끓으면 죽는 거예요. 3일간이나 그 압력에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생존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생존자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장비가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발견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장비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 동원됐던 장비들을 이렇게 쳐다봤지만 생존자가 있을 때 그 생존자가 무사히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는 거기 동원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생존자가 발견되기만 하면 꺼내면 끝나는 건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 장비를 뭐 조류가 세서 이걸 타고 못 들어갔다고 쳐요.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진 장비가 항상 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생존자가 발견되면 거기 옮겨 타서 그 안에서 감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무사히 올라올 수 있는 장비가 상시 대기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걸 사건이 진행되는 그 실시간 그 당시에 난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 이런 게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동원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진짜로 필요한 모든 장비가 동원되고 그리고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장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이빙벨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리를 칠 때 우리 정부가 정말 구조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는가?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정부의 책임을 따져나갈 때 이런 구멍들에 대해 꼼꼼히, 왜냐면 저희들은 모르지만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느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종인 대표에 대해서 딱히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해요. 소송도 당했어요, 지금. 이상호 기자도 사기로 소송을 당했어. 다이빙배에 대해서 사기쳤다 이거지. 이상호 기자를 만났더니 저희가 이때까지 수십 건의 소송을 당했지만 사기로 당한 건 처음이라고. 내 알바 아니지, 나도 바빠, 소송.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해해주고 이런 양극단의 반응들이 있는데, 실패했을 때 보수 언론에서 정말 반가워했죠.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니. 왜냐하면 천안함 때부터 눈밖에 났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정말 사기꾼을 발견한 거라면 보수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기꾼을 밝혀내는 걸 좋아하는 건 한겨레도 아주 좋아요.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려서 물어뜯게 마련인데, 사실은 이 사안은 그래서 사기를 쳤냐 아니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종인 대표의 역할 중에 대단히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명이나 여러 가지 반론이 존재하겠지만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3일째에 이종인 대표가 JTBC에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안타까워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욕을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실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했어요, 저는 사실. 초반에 이틀은. 근데 이종인 대표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있는 걸 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가졌다고요.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세월호가 지금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의 덩어리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최초의 강력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그 역할로도 저는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이분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불이익,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면 말고요. 아니, 저도 이분을 천안함 취재하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뵀는데, 가끔씩 이 말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몇몇 언론에서 인용을 했던 그 말할 때의 대목이, 제가 아는 이종인 대표의 표현은 일단은 그랬을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 가족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고, 자신은 전문가고, 그런 높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난 실패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머지는 변명이고, 네. 구질구질하다. 성격이기도 해요. 여하간 저는 이제 이 다이빙벨이 뭐 꼭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혹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이빙벨 사안을 통해서 이거 다이빙벨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해경이나 업체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이빙벨을 비롯하여 그러면 필요했던 모든 장비가 투입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 영역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거론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할 얘기의 요약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선거 관련 얘기할 때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거처럼 중요한 사안은 어떤 작은 의구심도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뭐 걱정, 우려, 의혹 이 모든 것에 선관위는 성실히 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구멍을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활용해서 찾아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려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쳐버리면 그런 우려나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이고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99개 중에 하나를 찾는데 보태야 되는데 그래도 겨우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안은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건 음모론이 아니라고 말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김보요. 사실은 세월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초반에 음모론 그 외에 유언비어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도. 왜냐면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사실은 왜 죽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니네들은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 못 말해주잖아 지금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든 과정이나 혹은 가끔은 잘못된 추론을 하면서까지라도 계속해서 진짜 진실은 뭐지? 계속 찾아가는 게 그게 추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거였어 이유가? 라고 내놔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파파이스는 그렇게 진실을 찾는 것으로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평균인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김어준의 KFC가 켄터키에서 플라이드 날았었던 닭이란 뜻인데 한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렇게 저작권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어쩔 수 없이 파파이즈, 예, 빨리 읽으면 파파이스, 예,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원래는 이 파파이스가 뽀빠이예요, 뽀빠이. 예, 이번에는 정확히 소송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닭집 파파이스는, 예, 닭집 파파이스는 뽀빠이예요, 뽀빠이. 스페링이 달라. 지금 김어준의 파파이즈야. 예, 파파이스라고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네.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다이빙벨의 진상인데, 다이빙벨 철수의 진상. 요거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를 봤던 사람은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에서 다뤘던 부분이고, 우리가 뉴스K에서 해경 구조정이 확 와가지고 충돌해서 부딪히는 장면 보고, 내가 그랬잖아. 이상호 기자가, 이종희 씨가 철수한 이유 이것 때문이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우리가 뉴스K에서 그 장면을 같이 봤잖아요. 같이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종인 대표라면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철수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잠수사들이 다 도망가고 나를 믿고 지금 목숨을 건 잠수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다이빙벨을 뒤집으면 죽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상호 기자라면 이 사건으로 난 철수한다.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이게 잠수부에 대한 위협이고 이거는 곧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라면 이 사건으로 철수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맞았다는 얘기야. 그지? 베리님, 바로 지금님, 노랑님, 베리님 또 감사합니다. 그죠? 예. 세월호 잠수부가 죽은 사실 아시나요? 세월호로 지금 사망한 잠수부가 2명이죠. 그죠? 세월호 구조작업 중에 죽은 잠수사가 2명이죠. 한 사람은 뭐 폭파로 사망했고, 예, 한 사람은 폭파로 사망했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전혀 물에 적응도 하기 전에, 그리고 보니까 자격증이 없었던 사람이더만, 자격증이 없었는데, 와서 보통 바다에 적응하는 시간이 한 3, 4일 걸리고, 그리고 나와서 투입돼야 되는데, 바로 도착한 다음 날인가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들어가자마자 죽은 상황이었잖아요. 2명이 죽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분이 돌아가신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사건은요, 세월호가 구조 자체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또, 뭉갤 문제는 아니야. 그렇게 뭉갤 문제는 아니었고, 사건 발생 초기에, 기본적으로 구조를 위한 매뉴얼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잖아. 원래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 그러면서 윤진숙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한 다음에 윤진숙 장관 체제하에서 해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매뉴얼이 나왔었던 걸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지들도 모래 취급한 거지. 윤진숙을 진짜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생각했으면 윤진숙 체제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을 다 같이 봤어야 됐어. 근데 아무도 안 본 거야. 청와대도 안 본 거야. 그래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이제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안행부가 그런 재난사고의 컨트롤 타워다 이래갖고 거기 띨띨한 차장을 시켜갖고 계속 발표하면서 전원구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구조, 거위구조 막 이런 오보가 막 나갔었잖아. 그게 왜 그랬냐면 정부 차원에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었고 공유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럼 도대체 20년 동안 매뉴얼이 없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93년도에 김영삼 때, 94년도가 93년도에 페리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에 걸쳐서 해난사고 매뉴얼이 있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대대적인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게 누구야? 이명박. 이명박 때 그 매뉴얼을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각 부처에 나눠져 버렸고, 각 부처는 그 매뉴얼을 그냥 없애버린 거야, 흐지부지.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매뉴얼은 김영삼 이후로 차근차근 만들어진 매뉴얼이었는데 그걸 이명박이 찢어발겨갖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윤진숙 체제 하에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에 김장수 국가안전기획실 뭐였지? 그거 국가안보기획실인가? 하여튼 김장수가 맡았던 그 역할이 재난사고의 컨트롤 타워라는 게 밝혀져 있고, 근데 그 매뉴얼이 다른 부분 때문에 더 논점이 흐려졌는데,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그 매뉴얼 상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게 밝혀져 있어. 근데 청와대에서 계속 자기네들은 재난 컨트롤 타워 아니라고 뻥치다가 그게 밝혀진 거야, 매뉴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매뉴얼에 뭐가 나왔어요? 대형 해난 사고가 일어나면 충격 상쇄형 매뉴얼을 개발해라. 아이템. 충격 상쇄형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그런 매뉴얼 구절이 발견되는 바람에 막 논점을 하게 됐던 거 아니야. 그래서 사건의 핵심은 구조 당시에 해경이, 그러니까 뭐 지금 선원들도 해경이 구조할 줄 알았대잖아. 근데 해경은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구조 훈련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해경이 구조활동 연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잖아.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해경이 자기네 골프장을 짓는 데는 100몇십억을 썼다가 들통이 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조직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체계적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안전 관련 공무원들을 줄이기 시작했어. 소방대원 줄이고 해경 줄이고 그리고 또
소방 재정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명박 때 만들어진 그 순환구조법, 그것도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의 역할을 민영화시킨 거잖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법이 순환구조법이야.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금 쭉 계속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민영화시키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민영화시키는 게 지금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세월호가 터진 거야. 그래서 세월호가 그 도망간 선장과 승무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그 규제를 푸는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원래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선장이 배를 출항시키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선박의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없애버린 게 누구야? 박근혜 정부라고. 박근혜 정부가 모든 규제를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각 부처별로 그 규제를 다 없앤 거야. 없앤 규제 중에 하나가 안전점검 의무 규제를 없앤 거예요. 왜 그랬냐? 박근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야? 규제 총량제. 규제의 양을 무조건 줄여라. 규제의 양을 무조건 줄이라고 명령을 내렸어. 근데 이 규제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뜯어먹거나, 또는 갑이 을을 뜯어먹거나, 그런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규제란 말이야. 근데 그 규제의 숫자를 무조건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무조건적인 지시에 따라 줄이다 보니까 안전 규제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창극 문제, 문창극으로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문창극이 페이크였다는 거야. 그 뉴스 찾아봐봐. 문창극 때문에 우리가 막 분노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착착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이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통과 못 시키고 국민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문창극이란 폭탄을 던져갖고 이게 뭐야! 막 놀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몰래 통과시켰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문창극이 때문에 국민들이 놀래 있는 동안에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혁파 그거 진행해 버렸어. 발표 났어, 지난주 말에. 지난주 말에 규제 총량제 그 착착 진행을 하는 걸로 안전 민영화랑 규제 총량제 진행하는 거랑 전부 다 통과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속은 거야, 또. 문창극이한테 또 속은 거야.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쓰레기 던져놓고 국민들의 눈가기를 딴 데로 돌려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못 살아요. 지금 외국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겠다 그러면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요, 2005년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 2005년 이후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지. 2000년 이후로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나라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 복지 비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민을 갈 때 여러분이 한 20억 정도 있으면 이민 가도 반가워하는데 20억 미만이면 반갑게 안 맞아줘.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는 게 다 좋은 줄 알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규제라는 게 뭐냐? 아이고, 이거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또 이게 규제 얘기로 물고 늘어지는데? 나한테 규제 얘기 다시 해달라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왜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규제와 신자유주의 꼭 다시 얘기해달라 그러세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요. 일단, 현재, 임병장 문제. 임병장 사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문창극 버티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임병장이 지금 생포된 거죠? 지금 임병장이 생포됐다는 제목을 일단 고쳐놨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속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속보 아니야? 이미 우리 다 알아. 지금 생포됐대요. 생포됐는데 자살을 기도하면서 옆구리에 총을 쐈대.
자기 옆구리에다가 총을 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잡혔다는데, 내가 군대를 안 가봐서 보통 자살할 때 옆구리에다 총을 쏴요? 지금 병원 후송 중이라는데, 예. 아니, 저기, 보통 자살할 때 턱 밑에다가 총 놓고 쏘지 않나? 그치? 이 보통 턱에다가 이렇게 총구를 대고 발가락으로 눌러갖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 소총은 옆구리에 쏴야 되는 총인가 봐? 어떻게 쏘면 옆구리에다 자살을 하지? 아니, 지금 저기 옆구리에 총 쏴 자살기도 다 이렇게 나와. 근데, 옆구리에다 총을 쏴서 자살해요?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 예. 옆구리에다 총 쏴서 자살한다는 얘기 어디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몰라서. 그냥 맞은 거지. 누가 쏜 거를 맞은 거 같지? 그지? 자살 기도라긴 좀 그렇고, 옆구리에 누가 총을 쐈겠지. 그치? 예. 그니까 이제, 어디서 맞은 거겠지. 총을 맞은 게 아닐까 싶은데, 좌주가 뭐, 거기서 채널A가 옆구리에 총 쏴서 자살 기도라니까 더 안 믿겨. 채널A 보도야. 옆구리에 총 쏴 자살 기도가 채널A 보도라서 왠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TV조선이나 채널A는 워낙 불가능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 뭐, 북한의 뭐, 인간 어뢰를 막 딱, 앞대가리 돌리고 막 온몸 전신 타이즈 입고 막, 그래, 오빠 달려 자세로 와가지고 한 방에 인간어를 썼다고 막 뻥까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별로 안 가요. 좌주가 옆구리에 총을 쏴서 자살했다는 매우 특이한 지금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봐봐. 이런 속보에는 그냥 낚이면 안 돼. 좀 기다려봐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 임병장 뉴스로 가기 전, 원래 지난주 말을, 뭐라는 거야? 가능해 옆구리가? 좌우지간 좀 기다려봐봐. 파이리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완전히 문창극으로 도배를 됐잖아. 토요일 밤까지. 그지? 토요일 밤까지 문창극으로 도배가 됐었어. 근데 갑자기 토요일 밤, 이 임병장 사고가 발생을 해. 임병장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모든 포털의 뉴스와 그게 전부 다 문창극이 싹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포털 메인 뉴스에서 문창극 얘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종편에서도 막 실시간으로 막 연결하면서 임병장 스토리를 바꿔버렸잖아. 그래가지고요, 원래는 토요일 밤에 문창극이가 자진 사퇴한다는 SBS 보도가 있었어. 토요일 저녁 때 SBS에서 오늘 밤이 고비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박근혜 들어오기 전에 오늘 밤 문창극이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해서 일요일날 문창극이 그만둘 거라는, 자진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올 거라는 SBS 보도가 저녁 때 있었다는 거야. 토요일 저녁 때. 근데 갑자기 임병장 사고가 밤 12시경부터 뉴스를 막 장악해버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어저께 하루 종일 문창극 얘기가 싹 사라졌어. 그러면서 곧 자진 사퇴할 거라고 입장을 정한다던 그런 소문이 파다했는데 버티기에 다시 들어간 거야. 버티기에 딱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임병장 사고로 모든 뉴스에 맥을 한번 딱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야, 알제리 맞지? 알제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변이 속출하고 있으니 이길 수 있다. 막 그래서 뻥을 깠잖아. 그래 막 빗속에 우비 입고 나와서 응원하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승부라도 됐으면 어떻게 완전히 무승부 얘기하고 임병장 사고로 확실히 문창극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유, 우리 태극전사들이 애국심이 얼마나 큰지, 국가의 중요한 논제를 두고 이게 정신 집중이 안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알제리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게 홧김에,
이 댓글 단 거 아니야. 저기, 이 창그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러면서, 좌우지간. 그래서 다시 논점이 이 축구하고 임병장 사건으로 문창극 비난 여론을 좀 피해가고 싶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협조가 잘 안 됐어. 협조가 잘 안 돼갖고, 다시 문창극에게로 포커스를 맞추려는데, 계속해서 이 언론은, 이 임병장 사건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막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총기를 탈취한 채, 탈출했다는 거, 그게 사실 큰 사건이죠. 거기에다가 막 서로 총격전을 벌이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나고 매우 큰 사건이긴 했어. 그죠? 근데 이번 사건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나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다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전역을 3개월 앞둔 병장이 왜? 이게 첫 번째고, 그게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전역을 3개월 앞둔 병장이 왜? 왜냐면 병장이, 전역 3개월 앞뒀으면 병장이 최고참이잖아. 그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관심사병 A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사병 A등급은 뭐냐? 자살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살을 기도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의 사병이란 뜻이래. 그럼 보통 이런 A사병일 경우에는, A등급 사병일 경우에는 GOP에 근무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데, 관심사병일 경우에는, 특히 관심사병 A등급인 경우에는 GOP를 피하고, 그 다음에 GOP에 들여보내더라도 실탄을 아닌 공포탄을 준다네. 근데 이번 사건은 실탄을 지급했다는 거야. 실탄하고 진짜 수류탄을.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말이 안 된다. 예. 두 가지가 지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는데 2시간 동안이나, 애들을 정조준해서 사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막 난사하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조준해서 쐈다는 거 아니야. 막 갈긴 게 아니라 정조준을 해서 쐈다는 거야. 그리고 총을 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지가 됐다. 사건 접수가 됐다. 진돗개 발령이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가지가 이상하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22사단이 맡고 있는 22사단 소속 GOP가 굉장히 문제가 많대요. 왜 많냐?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정된 병력으로 담당을 하라 그래서 30년 전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노쿠기순도 22사단 내서 벌어진 일이고, 30년 전에 15명을 죽였던 사건도 22사단 사건이고, 이번 사건도 22사단인데, 근데 22사단이 되게 넓대요. 굉장히 넓고, 거기 연대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연대가 있는데, 22사단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오유에다가 올렸더만, 고심 끝에 22사단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대통령 담화문을 농담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사실은 22사단이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노쿠기순도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콜라 먹어님도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임병장 사고, 조금 있다가 본론이야. 임병장 사고에 대한 본론을 얘기하라고 나한테 얘기해줘. 임병장 이야기에 진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조금 이따 나한테 얘기해주고요. 자, 지금 지난 일요일부터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부터 토요일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발견이 됐어. 뭐냐 하면 문창극 얘긴데, 문창극 살리겠다라는 조직이 나타난 거야. 문창극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소위 무슨 이상한 아줌마 집단이 나타났어. 이상한 아줌마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문창극이 애국자다, 참 지식인이다 이러면서 미친 소리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대구를 근거지로 한 이상한 아줌마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문창극을 지키겠다. 이런 뻘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 그 문창극을 청문회까지 가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계에서, 개신교 목사들하고 이상한 신부들이, 그러니까 뉴라이트 목사 신부들이 어제 대대적으로 문창극을 지켜야 된다는, 문창극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막 떠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문창극을, 어머, 얘네 봐라? 이막 미칠라 그러잖아, 얘네가. 막 동시에 양쪽 방에서 지금 막 미친 듯이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 내가 이 얘기 하니까. 이거 봐봐. 이게 중계방에서도요,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나타나가지고, 뻘짓거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중계방하고 본방에 동시에 나타나갖고, 막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에, 리을, 이응, 기억을 막 쓰면서, 내가 이 얘기 하니까, 문창극을 지키려는 댓글 부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 막 미친 듯이 설치는데? 내가 이것도 방폭되나? 자, 여러분 혹시 방폭되면은요, 망치 부인 방송 이제 껐다 켜야 돼.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니까, 방폭이 되면 여러분들 한 10분쯤 후에 검색해갖고 찾아오시면 돼요. 방송이 꺼지면 그게 갑자기 왜 그 방송이 튕길 때가 있어. 근데 만약에 다시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 부인을 검색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방폭이야. 방폭이 됐을 때는요,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말고 10분쯤 후에 다시 검색을 해봐. 그게 방폭이 됐을 수 있는 거야. 예. 오망66님, 상담캉님, 트라이앵글맘님, 연예인 니쿠님, 택시대중교통님 감사하고요. 연예인 니쿠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내가 얼리면 막 팬가입한 애들 있더라? 어떤 방은 얼린 다음에 뭐 팬클럽이나 서포터는 말할 수 있다며. 우리 방은 내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다 얼려. 다 같이 얼어야 돼. 뭐 퀵비 좀 주세요. 나 퀵비 줄 줄 몰라. 그런 거 자꾸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소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 얼리기 때문에 팬가입해도 소용없어.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일요일날 어제 여러분들 조직 각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 어젯밤에 조직적으로요, 어젯밤에 조직적으로 문창극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문창극이 참 지식인이다. 그러면서 막 글 올라오는 거 보신 분, 손. 여러분들 가시는 게시판에, 거봐. 딱 그렇지.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쓸데없는 말 시키는 거야.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문창극 구하기 조직이 움직이는 거야. 이 댓글 부대원들이 작업을 피고 있는 거야.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을 끌겠다는 거지. 시간을 끌어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분위기냐.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박근혜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창극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문창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문창극이 뭐냐고요? 또 설명이 길어지네. 문창극이 누구냐 하면 중앙일보 무슨 기자 출신이야.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인데, 얘가 이제 그동안에 무슨 잠깐만요. 계속 뻘소리하는 애들 때문에 양쪽 봐 얼리고 설명할게요. 네. 문창극이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인데, 이 중앙일보에서 소위 이제 논설이나 이렇게 사설을 쓰면서, 논설, 자기 칼럼 같은 걸 쓰면서 개소리를 막 쓴 거야. 뭐 김대중 노무현을 막 폄하하고, 그리고 막 이승만 박정희를 막 우상화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편향된 정치 관점을 가지고, 소위 이제 내가 그랬잖아. 새누리당의 세력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새누리당을 구성하는 세력은 두 파가 있는데, 한 파가 누구냐 하면 언론 재벌파, 한 파가 군부 독재파.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성장했던 이런 뭐 보안사, 정보당국 출신들, 검사, 군인, 정보 요원들, 얘네들을 중심으로 한 군부 독재파가 있고, 군부 독재 실세파, 그 다음에 재벌 언론,
재벌 언론 출신들이 있는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옛날에 박정희 때고요. 그걸 그 전두환 때 나한테 귓말하면 강퇴해요. 예. 그 전두환 때 바꾼 게 안기부고, 그 다음에 김영삼 때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면서 국가정보원은 정치 개입을 못하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런 정보당국 출신, 예, 정보 당국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의 세력 기반, 소위 7인의 할아버지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7노인, 7노인네. 7노인네가 소위 군부 정권 때, 군부 독재 때 실세들이었던 거야. 법관, 검사, 그 다음에 군인, 정보당국, 이런 걸 하면서 독재를 유지했던 실무자들 출신, 이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 재벌이 있어. 이 언론 재벌은 언제 성장한 놈들이냐면, 김영삼 때, 김영삼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를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때 그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오도록 김영삼을 설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벌들이야. 재벌들이 김영삼을 설득해서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끔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냐? 결국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야. 정치경제체제. 그 신자유주의가 딱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세력이 누구냐? 재벌과 언론의 결합 형태. 그러니까, 재벌들이 언론사에다가 뭘 지급하고, 재벌들이 언론사에다가, 그걸 뭐라 그러지? 전기가 막 나갈라 그래서 얼려놓게 됐어. 광고비를 줘요. 광고비를 주면서 언론사를 가지고 노는 거야. 재벌들이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들을 막 조정을 했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사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한 축이 있고, 그 군인, 검찰, 정보 당국 출신들이 한쪽에서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주문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 패야. 언론과 재벌과 소위 이제 군인 정보당국 요쪽으로 한 패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세력 다툼 중인 거야. 문창극 사태는 그들의 권력 투쟁이라는 거지. 문창극이는 재벌과 기독교와 그 다음에 언론사들의 세력팀인 거야. 그리고 7인내를 비롯한 박근혜계는 이 군부 독재의 실무자들 출신들이고, 그들이 지금 권력 투쟁 중인 게 문창극이야. 그래서 지금 잠깐이라도 쉬어가자. 그러니까 문창극 문제로 이건 김기춘이 문제다. 결국 김기춘을 중심으로 한 소위 군부 독재 세력, 군부 독재 실무자들과 문창극을 중심으로 한 언론 재벌, 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큰손이었던, 언론을 주무르던 실무자들이 문창극인 것 같은데, 이 소위 언론계에서도 다 문창극의 지배 아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재벌들이 지금 줄타기라는 거야. 여기서 문창극 보도가 나오다가 올스톱 된 게 바로 내가 볼 때 재벌들이 줄타기했다고 보는 건데, 이 재벌들이 가만히 이제 엎드려갖고 지금 상황을 보는 거야. 둘 중에 누가 이기나. 군부독재파가 이기나, 문창극파가 이기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7노인들이 우리는 문창극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지금 우리는 문창극을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 이 군부독재 실세들이, 우리는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그러면 결국, 누구의? 보도가 나왔다니까? 노컷뉴스에 나왔어. 찾아봐. 김용갑. 뻔뻔스런 문창극. 봐봐. 김용갑 뻔뻔 문창극 누르면 나와요. 그니까, 카더라는 네가 모르면 카더라라는 편견을 버려. 그래서, 자, 이 문창극을 7인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 그게 결국은 내부에서 지금 권력 투쟁 중인 거야. 그래서 임병장 뉴스하고 월드컵 뉴스로 일단 좀 버티기에 들어간 거지. 둘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논쟁 중인 거야. 근데 뭐냐? 이 기독교계와, 그러니까 기독교 뉴라이트계인 것 같아. 기독교 뉴라이트계에서는 문창극이를 밀어붙여야 소위 문창극으로 가리기 하고, 이병기와 그 다음에 정종섭, 안행부, 교육부, 지금 이
이병기, 아니, 뭐예요, 국정원장, 교육부장, 안행부 장관, 얘네들이 지금 뉴라이트 애들이잖아. 뉴라이트 쪽에서 얘네들을 심어 넣으려면 문창극으로 버티기를 가야 되는 쪽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박근혜파에서는 김기춘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창극이를 어차피 문창극과 문제 있는 얘네들을 김기춘이 추천했는데, 그러면 김기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박근혜의 실세, 박근혜의 오른팔을 잘라야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라, 막 미친 듯이 이제 댓글 부대원들이 들어와서, 예,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니까 이제 김기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 문창극은 김기춘 책임 아니다. 그게 지난주 말에 나왔잖아. 문창극은 김기춘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죠? 문창극을 김기춘이 책임자가 아니면 누구냐? 그러면서 새누리당, 아니 누구냐, 세정연 쪽 사람들도 그러면 진짜 비밀의 세력을, 어둠의 권력을 찾아내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문창극은 새로운 배우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런 상황에 마침 바로 임병장 사고가 터져준 거지. 아주 우연하게 전역을 3개월 둔 병장이 난사도 아니고 정조준을 하고, 그런데 정조준을 군인이 하고 도망가는데 군부대에서 잡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사살도 안 하고 계속 생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어디 숨어 있는지 알면서 밤새도록 대치하고, 이 과정이 진짜 이상해. 그렇잖아. 이게 지금 임병장 사건이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군작전용으로는 사람의 열을 감지하는, 사람의 열 감지하는 안경이 있잖아요. 야간에도 열 감지로 사람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군용 장비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그걸 밤새도록 대치를 하면서 밤을 새고, 막 10여 발의 총격전을 하면서 좀 이상했어, 이번 작전이. 그러더니만 지금 잡혔는데, 생포됐는데 옆구리에 총을 쏴서 자살을 기도했다. 군인이 어떻게 자살하면 옆구리에 총을 쏠 수 있는가? 야간 투시경? 좌우지간 지금 아주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첫째는 이게 지금 전역 3개월로 남은 병장이 이런 총기 난사 사고를 벌였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관심사병 A등급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관심사병 B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됐다는 거야. 등급이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A사병 A등급과 B등급의 차이가 뭐냐면, A등급일 경우에는 실탄 지급을 안 한대. 공포탄을 준다는 거야. 그런데 작년에 B등급으로 등급을 조절해서 실탄을 지급해갖고 보낸 거야. 예. 말 좀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거냐? 누가 일부러 터트린 거냐? 그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부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나의 추측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뉴스로 다 나온 내용들이야. 막 이상한 의심들은 뉴스로 다 나온 의혹들이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혹은 뉴스 보도로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나의 추측이야.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내가 보는 진실이야. 내가 보는 진실이 뭐냐? 아이들의 숫자가요.